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화의 역사 세 번째 편입니다. 저번 영상까지는 우리들에게는 지리적으로 먼 나라들인 유럽 국가들과 미국을 중심으로 영화 역사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영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895년 최초의 영화 탄생 1년 후인 1896년 일본에서도 영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30년대까지 일본의 영화 산업은 헐리우드를 모방해서 산업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주도권을 잡고 있는 메이저 영화사들이 이때 탄생했으며 시대극과 현대극을 찍을 수 있는 스튜디오를 마련해서 장르 영화들을 대거 쏟아내면서 일본 영화의 황금기를 주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스튜디오 시기를 거치면서 일본의 거장으로 평가받는 3명의 감독들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 이들로 인해서 일본 영화가 전 세계인에게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이 3명의 거장 감독은 미조구치 겐지, 오즈 야스지로, 그리고 구로사와 아키라입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오즈 야스지로 감독은 유럽의 네오리얼리즘 영화 누벨바그 영화와 비슷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가족 간의 갈등과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서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영화에 담으려고 노력합니다. 네오리얼리즘, 누벨바그 모두 서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일상적 세팅에서 하려는 시도들 기억하시죠? 오즈 야스지로는 전쟁에서 패한 이후 대불황에 빠진 일본인들의 빈곤하고 참담한 모습을 매우 사실적으로 영화에 담아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비판을 매우 개인적인 이야기에 녹여냈습니다. 오즈 야스지로의 영화는 일본 평론가들과 영화인들에게 일본 영화 미학을 대표한다라고 칭송을 받는데요. 일본 영화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우는 것이죠. 어떤 예술의 아버지라고 하면 어떤 뚜렷한 스타일을 개척하고 그것을 후대가 계승하는 선구적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오즈 야스지로는 실제로 많은 일본 영화 감독들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며 현대 일본 영화 스타일을 정립한 감독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즈 야스지로의 대표작은 태어나기는 했지만 늦은 봄, 초, 여름, 동경 이야기 등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작품들이고 동경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동경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2013년 일본에서 리메이크가 되기도 할 만큼 후대에도 여전히 회자가 되는 영화입니다. 오즈 야스지로는 빈 화면이라는 공간을 혁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의 대표적인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영화를 볼 때 우리는 영화가 제공하는 이미지만으로 혹은 전달되어지는 대사만으로 이야기를 전달받지 않습니다. 어떤 감정들을 만들어내는 건 사실 영화적인 기법으로서 비로소 가능한 경우들이 많은데 빈 화면은 관객들에게 일종의 감정과 분위기를 전달하는데 효과적인 기법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구체적인 빈 화면의 효과는 이 빈 화면이 지속될수록 화면 안의 공간인 내 화면과 우리가 볼 수 없는 외 화면의 공간 사이에 더 큰 긴장이 만들어지고 화면 밖의 공간인 외 화면 공간이 내 화면 공간을 더욱더 압도하게 되는 효과를 낳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공간을 더 상상하게 되면서 긴장감을 만들어낸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스릴러, 공포 장르에서 이러한 빈 화면 효과를 차용하기도 합니다. 또 이 오즈 야스지로는 외화면 사용과 다다미 쇼트 촬영 기법을 만든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다미 쇼트는 일본 영화의 독특한 미학을 대표하는 카메라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즈의 영화는 일본인들의 평범한 일상을 그린 영화들이 많기 때문에 주된 배경이 일본 집입니다.
일본의 집들은 주로 바닥이 다다미로 되어져 있고 좌식 생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주거 문화인데요. 이러한 생활 양식에 맞추어서 앉아있는 사람의 눈높이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마치 격식을 차린 다도의식에 참여한 것처럼 인물들을 관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오즈의 독특한 촬영 기법이자 동일한 좌식 문화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감독들이 차용하는 촬영 기법입니다. 이런 다다미 쇼트를 개발함에 있어서 촬영 도구인 삼각대를 바닥에 놓을 수 있도록 특수 제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새 거장 감독들 중 오즈 야스지로와는 조금 다른 스타일의 대표적인 감독이 있는데 바로 구로사와 아키라입니다. 1950년대 처음 일본 영화를 알린 감독이기도 한데요. 구로사와는 주로 액션물을 위주로 찍는 감독인데 그의 영화는 독특한 이야기 방식과 강렬한 영상 임팩트가 강점으로 꼽히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의 영화에는 화면 속의 운동감, 회화적인 색채감, 구조 이런 것들이 매우 뛰어나다고 평가되어집니다. 또한 이미지들의 충돌인 몽타주를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롱테이크를 통해 관객들의 몰입도를 높이는 것 역시 그의 영화의 특징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카메라 움직임에 의미를 담고 이를 전달하는 구로사와의 영화들은 현대 영화와 비교해도 아직까지도 찬사를 받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국에는 1905년 영화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후 5년 동안 상해를 중심으로 영화 산업이 빠르게 발전을 했습니다. 중국은 감독 혹은 영화를 세대로 나누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각각의 세대마다 비슷한 영화적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범주화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대로 나누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 2, 3세대는 초창기에 영화를 만들던 중국 영화 감독군이고 4세대의 감독들은 일본의 침략과 마오쩌둥의 공산당의 등장으로 여러모로 순환 시대를 겪는 세대였습니다. 마오쩌둥 시대의 영화는 국가 통제하에서만 제작될 수 있었고 공산주의 영화들만 제작될 수 있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문화 대혁명이라는 문화 말살 정책까지 이루어지자 1967년부터 3년간은 단 한 편의 영화도 제작될 수 없는 실정이 되기에 이르릅니다. 영화 학교도 문을 닫게 됐고요. 주로 활동하던 감독들 역시 모두 재교육의 명목으로 시골로 추방되어 제작할 수 있는 인력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공포의 시기를 온몸으로 겪었던 세대가 바로 4세대, 5세대 감독군입니다. 이 감독들은 문화 대혁명 이후 다시 영화 제작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방식으로 세계에 중국의 영화를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감독은 첸카이커와 장이모우 감독이 있습니다. 5세대 감독군을 대표하는 첸카이커 감독은 초저예산으로 황토지라는 역작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황토지라는 영화는 강한 색채나 중국 민요의 예술적인 사용 등으로 극찬을 받는 영화인데 이 영화의 촬영 감독이 바로 장이모우였습니다. 또 다른 첸카이거의 역작으로 유명한 패왕별이는 동양의 미를 전면에 내세운 중국 경극을 소재로 한 영화로 한국에서도 굉장한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화면 꽉 차게 붉은색과 황색을 사용함으로써 중국의 미를 영화에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첸카이거와 우리에게 익숙한 장이모우는 그의 첫 번째 영화 붉은 수수밭으로 베를린 영화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해외에서는 생소했던 중국의 미학을 선보이면서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았습니다. 장이모우는 첸카이거와 조금 다르게 체제 옹호적이었고 대중 친화적인 작품들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때문에 장이모우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을 연출하기도 한 감독으로 중국인들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영화 감독이자 중국 정부 역시 지지하는 감독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5세대 감독 중 장이모우는 첸카이거와 비슷한 영화적 색채나 기법을 가지고 있으며 첸카이거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근현대사와 개인의 삶을 엮는 작품을 주로 만듭니다.
중국 5세대 이후에 6세대 감독군이 나오게 되는데 이들은 문화대혁명을 어렸을 때 겪은 세대이고 어느 정도 검열이 완화된 시기의 영화에 뛰어든 세대입니다. 그리고 민주화 운동인 천안문 사태를 주도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5세대들은 직접 검열을 겪고 온갖 어려움을 겪었기에 사회 비판에 소극적이었다면 이들 6세대는 적극적으로 그들의 영화에 체제 비판과 사회 비판의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중국의 뉴 웨이브라고도 불리우는 이 6세대 감독군은 유럽의 영화에서 영향을 많이 받아 다큐멘터리 같은 극영화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역시 소외된 계층, 서민들의 삶을 롱테이크로 담담하게 그려내는 것이 이들 6세대 감독의 특징입니다. 6세대를 대표하는 감독으로 지하장커 감독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감독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발굴한 감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현실과 비슷한 중국의 현실을 지하장커만의 독특한 시선으로 카메라에 담으면서 한국에서 어느 정도 팬층을 보유한 감독이기도 합니다. 지하장커의 대표 작품인 2006년작 스틸라이프는 공산당의 도시 재건설로 인해 물에 잠기고 있는 폐허의 산시아 도시를 배경으로 찍은 영화입니다.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이나 프랑스 누벨바그처럼 비전문 배우를 기용해서 찍은 영화인데요. 그 중에 곳곳에 비현실적인 판타지가 섞여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러한 비현실적인 장면이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감독이 이러한 비현실적인 장면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마도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법한 판타지 같은 일들이 중국의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말 역시 이러한 판타지적인 컷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나라 역시 도시화 혹은 개발을 목적으로 사람들의 생활터를 무차별하게 없애버리죠. 많은 곳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또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한국의 현실과 중국의 현실이 많이 닮아 있었고 많은 한국 관객들이 이 때문에 이 지하장커의 영화에 공감하게 됩니다. 중국 영화는 중국 대륙의 영화, 그리고 홍콩 영화, 그리고 대만 영화를 구분지어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세 국가는 완전히 다른 역사적 그리고 정치적 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화의 스타일 역시 완벽하게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홍콩은 쿵푸 영화, 홍콩 느와르 영화 등이 유명한 홍콩 영화의 스타일일 것입니다. 홍콩 영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금 건너뛰고 대만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만은 중국과 홍콩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과 퇴보를 거듭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중국 대륙의 영향을 받아 영화 산업의 기틀을 잡았다면 1980년대 뉴웨이브 감독들이 등장하면서부터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독자적인 대만의 스타일 영화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대표하는 감독들은 호샤오시엔, 에드워드 양, 차이밍량 감독 등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 다수의 해외 영화제에서 큰 상을 받으면서 대만의 고유한 영화를 세계에 알린 감독들입니다. 롱테이크, 디포커스, 현장 녹음 등이 그들의 주요한 특징일 것입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헐리우드 영화에 길들여진 관객들이 진지한 대만 영화를 외면하기 시작하면서 대만 영화가 위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한국 영화입니다. 통상적으로 최초의 한국 영화로 인정된 영화는 1919년 10월 27일 김도산 감독의 무대 공연과 스크린 상영을 혼합한 형태로 만들었던 연쇄극 의리적 구투입니다. 연쇄극이라고 하면 이를테면 연극과 영화를 연쇄적으로 보여주는 형태를 말합니다. 연극 무대에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고 연극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올 때에는 스크린을 통해 영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1920년대 초반기에 한국 영화는 장화홍련전, 운영전, 아리랑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는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중단되었다가 휴전 후 1950년대 중반쯤 재기의 기회를 맞이하고 이규환 감독의 춘향전의 흥행 성공으로 한국 정부는 영화산업 부흥책을 내놓으면서 영화산업이 부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한국 영화의 부흥을 주도한 감독은 신상옥, 유현목, 김기영 등이 우리나라 영화의 거장이라고 불리우는 감독군입니다. 이 세 감독은 모두 1950년대 말에 데뷔해서 1960년대부터 왕성한 활동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최고의 한국 영화로 꼽히는 영화 역시 1960년대 초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유현목의 오발탄, 김경의 하녀, 신상옥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등이 있습니다. 그 이후 한국 영화는 거대 자본이 들어갔다 실패하게 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가급적 성공한 장르 영화들만 반복적으로 제작하면서 시대별 유행하는 장르가 뚜렷해집니다. 90년대에는 멜로드라마 영화들이 성공하면서 많은 멜로드라마 영화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만들어졌고 2000년대에는 한국판 갱스터물이 흥행했고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장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09년에는 전우치라는 영화를 시작으로 한국 영화는 판타지 장르에 빠지게 되는데 기술적으로나 자본의 규모나 헐리우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로 인해서 소극적으로 제작되는 실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각 나라의 상황들과 영화사를 훑었습니다. 영화는 사회 격변기, 암울기, 대공황 때 주로 큰 성장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작자들이 이 암울한 사회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도 있고 또 영화 자체가 주는 위로의 역할, 고발의 역할 등의 파급력이 컸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영화의 역사 마지막 편이었습니다.